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살펴보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될 국무총리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서민 경제를 회복시켜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여러 상임위 활동과 당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소양을 갖추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시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국무총리로서 국정통할 능력과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해소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출석하신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 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60건입니다. 이 가운데 639건이 제출되었고 미제출 자료 건수는 121건입니다. 자료 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하여 보충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쌓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6일 공직 후보자 김부겸. 그러면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 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청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지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5가지를 다짐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서 473일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내고 집단 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건절 방안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계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계획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4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앞장서 실천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인사청문회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전 주 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2차 보충 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김병주 의원님.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전체 회의 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청문회 일정을 보면 비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의하면은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일부 시간을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유가 2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제14조 1호에 명시된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방, 통일,
외교 정책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 능력 검증 시 당연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2호에 명시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우리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많은 청문회를 돌아보면은 일부 의원님들은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생활 후벼 파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여타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사생활과 외교 안보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당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수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네, 김병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개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사흘씩 한 것이 3번이나 있습니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달라서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대학 부정 의혹, 부정 입학 의혹 이런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아마 김병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숨겨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 정쟁과 후보 적합성 검증도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 들어와서 참 엄혹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질의하면 정쟁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님들께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공개로 하느냐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 참고인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사 간의 논의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의원들이 그런 데 대한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있을 때는 또 회의를 달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협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공개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고대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잘 끝나서 총리가 되시면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조속히 좀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건 역시 국회 동의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국회도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국민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정치가 조금 대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기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선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만일 한쪽이 군자이고 다른 한쪽이 소인이라면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즉 자신이 속한 당을 군자의 당으로 보고 상대 당을 소인의 당으로 보는 극단적인 대결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자는 뜻이었겠죠. 지금 또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당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착각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인 대결 의식만 지배하는 정치가 있으면 정당의 임무는 오로지 상대당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일에만 하게 됩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대안을 만드는 정치가 사라지고 직급만을 위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예, 아무래도 공동체 전체의 어떤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게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도 역시 그런 어떤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위급 상황에서 대결 정치는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겠죠. 여당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에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또 야당은 우한 폐렴과 같은 유언비어를 학대 재생산하고 백신 바꿔치기 한다, 독감 백신 논란 등 백신과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부 국민들께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이미 작년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범정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내 백신 개발, 해외 백신 확보, 그리고 어떤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 불안을 위로하는 일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함께하고 또 야당이 건전한 제안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정부도 돼야 되는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협치의 문제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야당이 일부 유언비어성 문제를 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시키는 일도 맞겠죠.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 전체의 어떤 현실이나 운명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런 지금 편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리 후보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정치의 좀 어떤 체제로 좀 변화하면 좋을지 이게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소상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거기에는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어떤 협치,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체계가
너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가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마 청문위원이신 조수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주로 주차 위반 혹은 뭐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 등을 지금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약 한 3분의 1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해태하는 일이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속초인재 고성 양양의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나이가 지금 70을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너무 그러고 예,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저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처참한 현장이었는데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만큼 그분들이 망연자실해 계셨고요. 그리고 참 그 피해 현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 참담한 심정이셨겠죠. 네,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지역 고위 당직자하고 기념 촬영을 하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아마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관련 회의를 나오고 저기는 지금 네, 마을회관입니다. 저 바로 뒤가 저 마을회관만 살아남았어요. 저 마을 뒤가 바로 잿더미고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저건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저게 4월 4일 날 밤새도록 탔기 때문에 지금 4월 5일 날이면 아직 매캐한 냄새하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기념 촬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 기념 촬영 아닌 거고요. 아마 저분들은 지원 나온 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 저 옆에 분 지금 모자이크 하신 분은 네. 지원 나오신 분이 아니고 지역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시고 이번 선거에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당시에 저
사진 촬영을 보던 주민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한테 심경을 얘기하십니다.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길래 화가 나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계속 철퍼덕 앉아 있었다. 이번에 반드시 지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이거 이거 제가 그냥 사례 입지 못했습니다. 예. 저 뒤에 지금 옷을 입으신 분들은 속초시 공무원들입니다. 행안부 장관이시면 공무원 복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몇 수천 마디의 말이나 수천 자의 글보다 진실을 더 잘 알려줍니다. 법무감독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제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같은 당 고위 당직자와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을 본 이재민들의 가슴은 더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인 거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가 사례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바로 저기가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의 RP였고요. 거기서 다른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서 잠깐 아마 저는 뭐 솔직히 제가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런 데 사진 찍을 만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모질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 모자이크 얼굴만 지우면요. 제가 누군지 밝혀드릴까요? 저 이동기 지역위원장이에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그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위원님, 거기에 저분이 지원 나왔지 저분이 무슨 다른 뜻으로 그게 나왔습니까? 그때는 아직 선거가 아직도 1년도 되기 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 와서 다음 장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산불 수습 현장 대책에 의해서 두 분이 서로 장관 자리를 넘겨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저 뒤에 공무원들 얼굴 보십시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려다가 시선을 회피합니다. 한 분도 웃는 분 안 계세요. 웃는 분은 장관님 두 분이에요. 외면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공무원분들의?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기념 촬영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래야 하는가 싶다. 국민의 불행을 위로하러 간 장관이 폐허가 된 현장에서 굳이 이 취임식 행사를 열어야 하는지,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 옆에 두고 굳이 박수를 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벼슬아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단 말인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도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는 또 왜 안 나오죠? 도로가 완전히 유실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어서 사망 6명, 실종 8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생긴 이때 2020년 8월 초입니다.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거기 지금 저 후보자께서 저기 가서 술자리 물의를 일으키는 기사가 납니다. 예? 지금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온 나라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리고 계세요. 다음 장. 물 날릴 때는 술판, 물 날릴 때는 기념 촬영. 물불 안 가리시는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해주세요. 조금 우리 제가- 총리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양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관 입신식은 제가 달리 장관 입신식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그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당대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걸 끝나고 그 고생하신 분들하고 저녁머리였지 그게 술자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조금 저로서는 억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가더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경쟁자들은 한 분도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후보자만 가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자, 후보들은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예.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한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이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기서 뭐 정치 유세하는 겁니까?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21대 총선 때 자기 상대 후보를 여기에서 까내리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의 발언 시간입니다. 저는 평소 이양수 의원님이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고 그런데 오늘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자신이 스스로 여기에서 정쟁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능력과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은 거기 인원을 된 명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여기에 왜 특정 인원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의 경쟁자를 까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따가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에 저는 계력조사에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에서 47%, 대구 경북에서 45%도 영호남에서 모두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대로라면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는 영호남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 하합형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갈등을 가능한 한 줄이고 지역이나 세대 또 성별로 화합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칭찬을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 총리가 되시면 범국가적인 시각에서 지역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예, 결국은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두 다가 국민 모두 다가 각계각층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등에서 가능한 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그 통과를 시켜주셔서 총리가 된다면 적어도 이 국민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기구들을
한번 대통령하고 건의를 드려서 한번 그런 것들을 출범시켜 볼까 합니다. 물론 이건 국회에서 혹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국무총리로 임명되시면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에 적시된 대로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해오셨던 대로 진정성 있는 정치 활동으로 지역 구도 극복과 통합, 협치와 포용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후보자님이 인사 말씀에서 보니까 네 번째로 우리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국민 평균 2배를 넘고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 수는 2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21년의 문제는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작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이 나와 있지만 그 실효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들의 아픔이 비단 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집행기구를 지금 국무총리실에 지금 그동안 국 단위에서 이제 실 단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정착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병력에 대한 보상과 혜택 부여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 복무를 하는 병력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병이 복무 기간 동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나 공기업이나 국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호봉과 또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도 발의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999년에 이른바 승진시 혹은 채용시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이렇게 바친 그 청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지금 예를 들면 호봉가상 같은 거는 지금 공공기관 이상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에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공직 생활을 할 때의 언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우리 위원들 간의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 공박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본질적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의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야 우리 중책인데 총리가 아까 총리께서 자꾸 그분이 지역 주민이라고 발뺌을 하시니까 제가 그분의 신분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공인입니다. 이게 노출되고 뭐 공개돼도 일반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르게 몇 가지 비난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참고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자님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지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피하지 않고 또 앞장서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정말 민주화운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 또 지역 대결 구도가 그 심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고향 대구로 내려가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면서도 정말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존경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부겸 후보님께서 쓰시는 의원회관 814호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 과정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저도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그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운 우리 주민들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정말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게 있지만 또 거기에 찾아오신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을 또 한편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탄봉사 하는 데 가서 미처 옷을 갈아입기 전에 그건 학부모께서 자기 그 아이하고 꼭 사진 한 컷만 찍자고 해서 이 넥타이 메고 그 연탄봉사 하는데 사진 하나 찍었다가 연탄봉사 하는 데 가서 넥타이 메고 사진 찍냐 해서 상당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좀 사진 관련된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격려하는 또 그 과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간단히 소회를 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께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날 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이동기라서 제가 뭐 그분을 의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다만 거기 여러 자원봉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왔던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말 낙담하고 계신 주민들한테 상처가 됐다는 건 의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장관 입시인식을 달리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그 직후에 지역 재난대책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밤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무를 교대해야 그다음 임무를 다음 장관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옷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제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장면이 무슨 다른 연출되거나 혹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후보자님께 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어떤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정치권 내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면 일반론이라면 그건 이제 우리 헌법의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면 일반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예. 구체적으로 그 뭐죠?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일반론이 사면론이 아니라 좀 당면한 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직 두 대통령의 그 장기간 영어 생활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뭐 용서를 할 그런 그게 돼 있느냐 이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법치 국가에서 법압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이라든가 또 이런 점을 비추어서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 결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 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이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그 총리 지명 전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개헌에 관한 그런 소신을 많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후반부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 문제에 관한 국회가 사실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한번 개헌안을 내신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사실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